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새 정부의 내각 인사청문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 걸음 앞으로 내딛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자료 제출 문제로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며 파행했습니다. 어제는 아빠 찬스 의혹을 받던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죠. 자신이 동문회장을 맡고 있던 풀브라이트에서 두 자녀 그리고 자신과 부인 모두 장학금을 받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고, 또 방석집에서 제자의 접대를 받으며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했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현재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역시 두 자녀가 경북대 의대 편입 특혜, 병역 비리 의혹에 논문 공저자 의혹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내각 후보자들이 얼마나 무사 통과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5월 4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이유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구 위에서 우리란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 아닐까요? 우리 남편, 우리 손주, 우리 회사. 소중한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오가네요. 스틸 1번가. 6월 말이면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도 끝나는데 요즘 신차 계약하면 얼마나 오래 걸려요? 방금 주문하신 쌍용자동차 나왔습니다. 완전 빠르네요. 5월 쌍용자동차 계약 시 대기업 시 바로 픽업. 6월을 넘기더라도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 보장. 또는 최대 36개월 무이자도 가능하대요. 5월엔 쌍용자동차 전시장으로.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는 순서, 김범일의 청년 생각.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김범일 사무국장과 함께 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6.1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 차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박남서 영주시장 예비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를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김범일의 청년 생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김범일 사무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에도 좀 기대해도 될까요? 예, 기대하셔도 돼요. 제가 부담을 너무 많이 드리나요? 괜찮습니다. 지금 반응이 너무 좋아서. 예. 자,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다룰 주제는 어퍼머티브 액션입니다. 뭐라고요? 제가 여기서 자꾸 영어 단어를 소개를 많이 해드리는데 예. 제가 절대 영어를 잘하거나 좋아해서는 아니고요. 아니요. 자주 해주세요. 좋아요. 뭐 하루에 이렇게 한두 단어씩. 이런 개념들이 사실 서구 사회에서 만들어진 거라서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는 뜻을 번역하면은 예. 적극적 우대 조치 또는 적극적 철폐 조항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라디오 오늘 청취자 여러분 수준 이 정도 됩니다. 예. 그럼요, 맞습니다. affirmative. 이게 뭐 긍정적인 이런 뜻이죠. 적극적인, 긍정적인. 맞습니다. 예. 네네네. 적극적 우대 조치, 적극적 철폐 조항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예. 적극적으로 예. 무언가를 한다는 뜻인데요. 예. 뭘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예.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다른 기회나 권리를 더 제공해서 사회적으로 평균을 맞춘다는 뜻인데요. 예. 주로 흑인 민권운동 역사에서 자주 등장했던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 그러니까 흑인을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네,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그 아메리칸들. 예. 그렇죠. 그래서 예. 미국 주류 사회에서 억압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예. 노예로 끌려와서 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약자였죠. 그래서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진출하기가 어려웠고 통로가 넓지 않았으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대학을 입학할 때 다른 백인들, 주류 사회 백인들보다 더 우대해주는
이런 상황에서 어퍼머티브 액션을 많이 사용을 하는 거고요. 아, 예. 무조건 일정 비율 이상의 자리는 이 흑인들에게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을 넣는 거죠. 아, 이런 게 있군요. 그러니까 미국의 명문대학 입학할 때, 그러니까 그 흑인들을 백인보다 더 우대해주는, 그러니까 일정 비율 이상 자리에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을 이렇게 입학하도록 자리를 네네. 내주는. 아, 미국에도 이런 게 있습니까? 아. 미국에서 시작을 했던 거로 볼 수 있죠. 네. 예,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의 왜 지역 할당제라고 하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 네네, 맞습니다. 지역 출신들 이렇게 우대해주는 뭐 비슷한 개념이네요. 예, 바로 그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에서는 지역 할당제라든가 여성 할당제로 더 친숙하실 텐데요. 예, 같은 맥락에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도권에 비하면은 지역이 교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아쉬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서울에 있는 또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입학할 때 뭐 자리를 보장해 준다던가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후보의 경우에는 홀수 번호는 무조건 여성 공천을 해야 된다라고 강제하는 등의 그런 제도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요 몇 년 사이에 이 할당제를 두고 말들이 참 많은데요. 네, 이른바 공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갑론을방이 많이 펼쳐졌었죠. 네, 사실 뭐 어제 오늘에도 이 시끌시끌한 주제이긴 한데 네, 사회적 특권층의 자녀 입시나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정의롭지 못한 상황과 맞물리면서 공정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굉장히 뜨거워졌고요. 네. 덩달아서 이런 할당제가 공정하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역차별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여전히 이런 주장들이 인터넷 곳곳에서 발전되고 있어서 할당제라던가 적극적 우대 조치가 정말 공정하지 못한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당제 이게 오히려 공정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게 역차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 그러니까 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런 비슷한 관련 뭐 발언이라든지 뭐 토론도 좀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예, 그분이 좀 자주 말씀하시는 그렇죠. 주장이긴 합니다. 예, 예, 지금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의원 수가 총 300명인데요. 예. 이 중에서 여성 국회의원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성,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예, 지금 300명 중에 예. 57분이 여성 국회의원입니다. 57명이 예. 여성으로. 전체 비율에서 19%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예, 예. 이것만 해도 사실 대한민국 전체 국민 성비 구성과 맞지 않은데 많죠. 예. 여기서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요. 57명의 여성 국회의원 중에 지역구에서 당선되신 분은 29명, 비례대표로 당선되신 분은 28명입니다. 딱 반이네요. 반반씩이군요. 지역구 비례대표가. 그나마 여성 비례대표가 28명인 거는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후보의 절반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고 홀수 순번, 그러니까 1357로 배치하지 않으면 등록 신청은 무효로 하기 때문에 그나마 28명이 되신 거거든요. 이게 지금 선거법으로 이걸 강제를 하고 있었군요. 그렇죠. 이 비례의원 그 순번 보면은 13579 이렇게 무조건 여성으로 해야만 이게 무효가 안 되는 거군요. 등록 신청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 아마 조치가 없었으면은 정당들에선 여성 공천에 적극적이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성 국회의원은 더 보기 어려웠을 텐데요. 총선도 이런데 곧 시작하는 지방선거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방 주요 선거. 정당들, 예. 네. 말씀하시죠. 주요 정당들 공천이 이제 거의 정리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예. 특히 이제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은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예. 우리나라의 광역단체장 자리, 그러니까 뭐 서울시장이라던가 경북도지사 같은 자리가 총 17자리가 있습니다. 예. 이 광역단체장 자리를 두고 이제 주요 정당들에서 공천을 했는데요.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광역단체장 예비 후보는 총 94명입니다. 그래요. 현재 예비 후보 17자리 중에 94명. 그렇죠. 예. 예비 후보. 근데 이 중에서 여성의 숫자는 13명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저희 경북도지사에 해당되겠죠. 경상북도니까. 예, 경북도지사 자리에 임미애 후보님. 그렇죠. 국민의힘에서는 경기지사 자리에 김은혜 후보님, 전북도지사 자리엔 조배석 후보님도 두 양당에서 단 3명만 여성 후보로 올린 거죠. 그렇습니까? 예. 네네. 예. 왜냐하면은 지방선거는 아까 말씀드린 총선처럼 여성 할당제가 강제되지 않고 이건 자율에 맡기기 때문에 네. 정당대에서 공천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여성을 되지 않는 거고요. 네.
기초단체장이나 의원으로 가면은 여성 비율이 조금 올라가긴 하지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현재 뭐 우리나라 17개 시도가 있으니까 이 광역단체장 17자리 중에 현재 94명의 후보, 예비 후보 등록했는데 이 중에서 여성 숫자가 13명 뿐이다.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거대 양당의 후보는 3명 뿐이다. 라는 그렇죠. 거. 예. 너무 이 비율이 낮은데요. 예. 그렇죠. 특히 이 지방선거에서 이 지역구 공천에도 이쯤 되면은 좀 여성 할당제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하네요. 그렇죠.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예. 아직까지는 이 법안을 개정하는 국회에서 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혹시 아나운서님 종교가 있으신가요? 아, 종교는 특별히 없어요. 아, 제가 예전에 교회를 좀 열심히 다녔었는데요. 아, 예. 교회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 중에는 남성이 많을까요? 여성이 많을까요? 교인들 중에요? 네네. 남성이 많나요, 혹시? 보통 교단별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예. 대체적으로 여성 대 남성 비율이 6대4. 그래서 여성이 조금 더 많습니다. 아, 여성이 6, 남성이 예. 4. 예.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인 그 목사님, 목회자의 성들을 보면 무척 인상적인데요. 아, 예. 분명히 여성분들이 교인에서 더 많은데 어떤 교단도 여성 담임 목회자 비율이 10%를 넘지 않습니다. 아, 그러네요. 정말 생각해 보니까. 사실 여성 목사님 본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아, 저도 여성 목사님 본 기억이 없는데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 10명 중에 1명도 안 되고 심지어 그분들은 예. 담임 목사님 자리에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제가 뭐 특정 교단을 비하하려는 건 절대 아니지만 예. 어떤 교단에서는 아직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목사 안 주는 교단도 있긴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주제로 얘기를 하는 많은 반론들이 예상되긴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이 성차별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뭐 일각에서는 이제는 한국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다. 오히려 남자라서 역차별을 받는다라고 주장하시기도 해요. 예. 하지만 저는 거기에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정치, 종교, 사회 어느 분야에서도 지도층의 성비가 전체 국민 구성의 성비와 유사한 영역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사회적으로 그렇게 공정하고 차별이 없다라면은 국회의원 지역구 여성의원은 왜 이렇게 없을까? 왜 우리는 여성 담임 목사님을 볼 수가 없을까? 또는 기업의 임원들, 회장님들 중에 여성은 왜 이렇게 적을까? 라고 할 게 답이 어려운 거죠. 아,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여성이 더 많은, 그러니까 일부 뭐 직업은 어쩔 수 없는 그 특성상 직업은 뭐 여성이 일방적으로 많은 그런 곳은 많이 있지만 네.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뭐 정치, 종교, 사회 이렇게 다 놓고 보면 남성이 절대 적이네요, 정말.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 사회가 더 이상 여성이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저런 결과를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렇게 주장하려면은 뭐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권력력이 없는 존재다라거나 그냥 태어날 때부터 남성들이 더 실력이 뛰어나다 뭐 이렇게 주장할 게 아니라면은 이런 불균형은 아직 존재하는 차별로 밖에는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근데 이 차별이라는 거는 설명하기 어렵긴 한데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로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분위기라는 게 있고 그 분위기가 특정 약자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정말 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차별 설명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정말. 네, 그래서 제가 뭐 굳이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요. 예. 어떤 학생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난 정치인이 될 거야 라고 주장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그럼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주변의 어른들이 이제 좋은 얘기를 해주시겠죠. 예. 근데 그 얘기하는 것도 그 학생이 남학생의 경우와 여학생의 경우에 다른 이야기가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사회 구성원 전체의 생각이 급진적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은 그 불균형한 시각이 작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여학생이 난 정치인이 되려고 얘기했을 때 뭐 부모님이나 담임선생님 또는 친척 어른들이 그래 좋아 응원해주거나 격려해주는 대신에 그분들은 정말 선의로 걱정되는 마음으로 야 근데 여성으로서 그게 좀 어려울 테니 다른 진로를 고민해봐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런 확률이 높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학생의 경우에는 롤모델로 삼고 싶은 여성 정치인 숫자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굉장히 적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자라나면서 계속 그 롤모델로 삼을 정치인을 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 꿈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네요. 예. 하지만 이런 거는 명확하게 통계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생각해보면 납득이 가능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 어퍼머티브 액션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나마 제도적으로라도 이런 불균형을 조금씩 줄여나가야 하는 거죠. 한국은 사실 다른 서구 사회에 비하면 그렇게 적극적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성 정치인의 비율이 세계 평균은 물론이고 아시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거든요. 아, 예. 여성 경제계 임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엄연히 통계적으로 보이는 한 한국 사회의 성차별은 존재한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아, 그렇네요. 예. 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나와야 되겠죠. 네.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는 게 좋을까? 예. 네, 이런 상황을 좀 이해하기 쉽고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한 사람한테는 여러 정체성이 있을 수 있다. 이거를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청년 세대라서 국가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는데요. 네. 예를 들어 주택 청약이라던가 전세대출 받을 때 청년이라서 혜택을 받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하는 약자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하지만 남성으로 한국 사회에서 자라면서 아마 여러 혜택을 누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막 특정 행동을 하지 않아도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때 여성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좋은 기회를 많이 얻은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기득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예. 하다못해 제가 고등학교 남녀공학을 나왔는데요. 네. 조별 과제를 하다 보면 이제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하잖아요. 예. 그럼 발표를 할 때 앞에 서서 발표를 하는 자리를 선생님들이 예. 남자라는 이유로 더 많이 주셨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저는. 원래 말씀 잘하셔서 기회가 많았던 거 아닐까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제가 말을 잘할 수 있는 기회는 네.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리가 더 많았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발표력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 그럴 수도 상무부장님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 중에서는 네. 앞에 나가서 발표는 남자가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분들이. 그건 너무 옛날 생각 아닌가요? 요즘에 여성들이 더 잘하지 않나요, 발표? 요즘에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바뀌긴 했는데 예. 제가 말을 잘하게 된 배경에도 그런 네.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조그만 것들이 쌓여서 격차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서는 약자이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기득권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그럴 수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엄청나게 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지 않더라도 특정한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기득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정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중요해진 데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거는 한국 사회가 조금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에만큼은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이 필요하다. 예. 네, 그래서 오늘 이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렇네요. 예. 제가 발표 예를 드신 거에 대해서 살짝 딴지를 좀 걸었습니다만, 네네. 속으로는 다 이해합니다. 예. 맞는 말씀이시고, 예. 물론 오늘 우리 김범일 사무국장 이 생각에 반대하는 입장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사실. 네, 그럼요. 특히 뭐 남성층, 젊은 남성층, 아니 기득권층, 이런 데서 역차별을 우리는 받고 있다 이런 주장에도 사실은 이런 분들 일리가 있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좀 포용력을 갖고 그렇죠 조금 더 크게 보고 멀리 보고 좀 아량을 갖는다면 오늘 말씀하신 영어 단어 affirmative action 즉 적극적 우대 조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런 포용 이런 방향에 동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네. 오늘 말씀 다 하셨습니까? 준비하신 거? 뭐 더 있습니까? 끝났습니다. 예. 그리고 발표는요. 예. 우리 김범일 사무국장이라서 그런 기회가 많았을 것 같아요. 워낙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도 또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김범일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정말 준비 없이 와서 고생도 좀 했죠. 지나보니 알겠더라고요. 조급증 나는 도시생활 습관을 벗어던지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자연과 환경이 살아있는 영천시로 자랐다 싶어요. 전원생활의 꿈 귀농귀촌 1번지 영천시가 함께합니다.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이거 마스크 끈이 끊어졌네. 모르는 사이지만 이거 쓰실래요? 서로 배려하고 유모차. 문화는 다르지만 고맙습니다. 서로 도움 주고 돈 찔러러 왔어요. 방식은 다르지만 함께 응원하는 우리. 존중과 배려가 우리를 하나로 이어줍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7분 9초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하죠. 6.1 지방선거 오늘로 이제 28일 앞으로 4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영주시장 예비 후보죠. 국민의힘 박남서 영주시장 예비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박남서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남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영주시장 선거에 출마 결심하셨는데요. 우선 자기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저는 영주에서 태어나 영주에서 자랐고 영주에서 쭉 기업을 경영해 왔습니다. 영주시의회 4대, 5대, 6대 의원과 시의장을 역임했고 2014년 처음으로 영주시장에 도전했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의 마지막이라는 결심으로 영주시장에 출마하는 박남서입니다. 예. 4대, 5대, 6대 의원 그리고 시의장까지 역임하신 박남서 후보님이신데 이번에 출마를 결심하시게 된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요? 네. 제가 이번에 세 번째 도전하는 입장이라서 예. 마지막이라는 결심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네. 8년 전에 이제 처음 영주시장 예. 출마하셨고 4년 그리고, 전에 그리고 이번 마지막. 예. 예. 그리고 의회 활동 중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이다 보니까 네. 시장을 해야 주도적으로 영주 발전에 앞장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예. 8년 전에 첫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오직 영주를 발전시키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개인의 영단은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네. 지난 4대, 5대, 6대 세 번이나 시의원 경험을 하시면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좀 한정적이다. 한계를 좀 느끼셨군요. 예. 네. 자,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된 나만의 장점이 있다면 뭘 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고시 출신이나 행정가 출신은 아닙니다. 행정고시 출신이 시장을 하면은 영주시를 잘 이끌어 나갈 줄 알았으나 영주 실정에 무지해 실패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네. 저는 누구보다 영주 실정과 시민의 정서를 잘 아는 토박이 경영 전문가 출신입니다.
그래서 영주라는 기업을 누구보다 잘 경영할 수 있고 경제를 살리는데 책임자라 생각을 합니다. 네. 중앙 정치는 몰라도 지역 정치는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지역에 뼈를 물을 수 있는 사람이 경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들이 저희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경영 전문가 출신으로서 영주라는 경제를 누구보다 잘 경영하고 살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현재 영주시가 갖고 있는 현안 가운데 가장 큰 문제점 뭐라고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네, 영주는 지금 인구 절벽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젊은 인구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출생률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기업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현재 영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베어링 국가 산단이 완성되면은 기업 유치가 가장 큰 과제입니다. 기업인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제가 기업을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근 시군에 비해 관광산업이 현저히 처져 있습니다. 강도 높은 관광정책 드라이브로 관광 인프라의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아야 청년 사업가와 자영업자들의 소득 증대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네, 역시 영주도 뭐 다른 시군 마찬가지로 인구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다. 일자리 많이 만들겠다. 그리고 관광 정책 개발하겠다. 자,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핵심 공약 한 가지만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네. 우선 공약은 경제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업 유치에 관한 공약이 되겠습니다. 기업 유치와 유지는 전담 TF팀을 운영하여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에 대한 문제도 경제와 직결되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판타시온 리조트를 살릴 겁니다. 많은 난제들이 있지만 어렵다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1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시민의 동의를 구하고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라도 판타시온 리조트를 회생시켜 영주 관광의 숙박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야 머무는 관광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영주 관광은 오감 만족 관광이 부족했습니다.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소백산 관광을 개발하여 익스트림 어드벤처 관광 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 단양과 문경을 뛰어넘는 관광 연주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자, 관광 영주를 만들겠다. 판타시온을 되살리겠다. 자, 현재 영주 시정을 평가해 주신다면요. 네. 한마디로 선장을 잃은 거대한 배 같습니다. 공무원의 사기는 떨어져 있어 현재 공직사회의 분위기로는 제대로 된 시정이 될 수 없다 생각됩니다. 공직사회 분위기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선장을 잃은 거대한 배 같다. 공직사회 분위기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시장이 되신다면 앞으로 시정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시겠습니까? 우선 공직기관을 바로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승진 기회를 부여하고 각자의 소질에 맞는 인사 배정으로 효율적인 공직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조금 전 언급했듯이 기업 민원 전문팀을 구성함과 동시에 국가공모 보조금 사업 특공팀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일할 만 나는 신바람
공직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민들 또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영주 시민 여러분. 최근에 영주는 경상북도 시단위 예산이 꼴찌 수준입니다. 영주보다 인구가 적은 시보다도 적거나 비슷한 처지입니다. 이것이 1, 2위였던 청렴도는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것이 스펙 좋고 인맥이 튼튼하다는 시장의 결과물입니다. 8년을 와신 상담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이제는 지역 실정을 잘 알고 경제를 잘 아는 저 박남서가 나서야 무너진 영주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열심히 제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박남서 영주시장 예비 후보였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리서치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하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배종찬입니다. 예. 자, 이번 주에도 할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네. 자, 우선 지난 주말에 TV 다들 보셨을 텐데. 네. 자,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그 국회 본회의죠. 본회의 이제 처리 예. 과정에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난리법석. 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국회 난리법석 그 현장을 다들 보셨을 텐데. 자, 우선 여론조사 방향을 봐야 되니까요. 이 검수완박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부터 좀 보고 갈까요? 여론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임기 내에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완전히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물론 내용을 보면 완전히는 아닙니다. 네. 이 더불어민주당은 아주 강했던 것으로 내부에서는 아주 강했던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는데요. 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된 여론입니다.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굿소사이어티가 지난 30일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실시한 조사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예.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자는 법안에 대해서 찬성이 40.6%, 반대가 53.4%, 53.4%로 반대가 더 높았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국민투표 주장이 또 나왔는데 국민투표 의견이 어떠냐에 따라서 국민 여론을 또 살펴볼 수 있는데 예. 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국민투표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61.3% 응답자의 10명 중 6명 이상은 찬성하는 의견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투표에 붙이자고요? 예. 그렇군요. 여론은 이렇게 상당히 높네요.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이게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로 물어보냐, 검찰 권력의 정상화로 물어보냐,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국민들은 이 검찰 권력, 검찰 개혁에 대한 내용에 대한 반대나 찬성 여부보다도 왜 이렇게 서두를까? 그리고 내용을 잘 모르겠다. 좀 여론에 더 공감을 얻어도 되는데 물론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정권 교체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네. 이런 정치적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4주도 안 남았으니까 예, 지방선거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아무래도 좀 민주당 불리한 영향 미칠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반대하는 여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 또 이 국민투표에 찬성하는 여론을 보면 누구냐면 대체로 20대, 30대 여성 중도층. 지방선거가 진영 간 대결 구도, 대단 2라운드가 된다면
사실은 중도층이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중도층마저도 반대 여론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더불어민주당에는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인사 관련된 논란 이 부분은 또 국민의힘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권 완전 검수완박과 내각 인선이 피장 피장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얘기하기 전에 배종찬 소장님이 이제 정치평론도 하시니까 하나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배현진 의원 그 앙증맞은이라는 그 표현이 있었고 삿대질하는 그런 행동이 있었습니다. 참 논란이 많이 됐는데 자, 이거 뭐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게 많고 민주당의 뭐 의회 독재를 막기 위해서 뭐 명분도 있긴 합니다만 명백한 선진화법 위반이다. 이거 반드시 징계하겠다고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배현진 의원의 이 언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부적절하죠. 이제 말로서 국회의장 너무하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중립을 지켜달라. 법안을 다시 더 꼼꼼히 검토를 해달라. 이런 요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퇴지는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건 누구이든 간에. 그래서 꼭 배현진 의원뿐만이 아니라 배현진 의원이 만약에 그런 태도를 취하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 바로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럴수록 국회의원들은 더 냉정하게, 더 냉철하게 따질 게 있으면 따지면 되죠. 하지만 부적절한 행동은 적절하지 못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한 명 한 명이 다 헌법 기관이니까 그럼요. 1대1인데 일단 뭐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국회의원들 서로 하지만 그래도 아니 거의 뭐 나이 따져서 정치활동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보다 20살 어린 젊은 정치인이라도 저는 존중하고 그들을 존중할 때 내가 빛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현진 의원은 더군다나 당선인 대변인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본인이 더 차분하게 따질 때 더 강력한 힘이 발휘되는 거죠. 역시 그 배현진 의원이 참 차분하고 잘 또 대응을 하는구나. 그런데 굳이 그 국회의장은 존중해야 됩니다. 사퇴를 하고 상권 분리기의 한 축이 국회고 바로 그 국회의 얼굴이 국회의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못마땅해도 만약에 국회의장이 배현진 의원을 그렇게 대한다 하더라도 국회의장도 야단을 맞아야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아니 그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뭐 상당히 억울한 면이 배 의원 입장에서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러니까 나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뭐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아빠뻘이잖아요. 사실 나이가. 그런데 그렇게 막 삿대질까지 하면서 하는 그 모습이 뭐 많이 눈살이 좀 찌푸려지더라고요. 더 강력하게 대응하고 더 강력하게 반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되는 거죠. 그게 뭐 삿대질을 한다, 물리적인 행동을 취한다, 눈살을 찌푸리게 국회의장을 째려본다. 그게 이른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자, 인사청문회 할 얘기도 정말 많은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 월요일, 화요일 있었고 어제는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있었는데 너무 많은데요, 할 얘기가. 일단 우리 뭐 여론 알아보는 시간이니까 여론조사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김인철 후보자는 사퇴를 했습니다만 이것만으로는 국민들의 여론 부담, 인사와 관련된 이 부담이 걷어내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한국 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29일 30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한덕수 후보자 인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찬성 36.8%, 반대 46%, 오차범위 밖으로 반대고, 지금 일단 인사청문회 어제와 오늘, 그저께와 어제죠. 실시됐던 이제 인사청문회 내용 이후에 아직 여론조사가 발표되지는 않지만 상당히 지금 빅데이터를 보더라도 논란과 의혹의 중심에 정점에 서 있는 것이 한덕수 후보자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물론 다른 후보자가 더 논란과 의혹은 많습니다. 근데 다른 후보자는 어쨌든 임명 강행하겠다. 이러면 그걸 막을 도리는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인준 표결을 할 수 있는 것이 한덕수 후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사 논란과 의혹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안 하다 보니까 모든 더불어민주당의 가치 판단 여부가 한덕수 후보자에게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후보자 지금 인준에 대해서 이런 방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게 우리가 마치 폭풍 전야처럼 더 지금 국회의 반응과 분위기가 상당히 싸늘하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인준 이야기라도 거론되면 그래 표결이라도 표결조차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만큼 교통 정리가 되지 않은, 심지어는 지금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청문회 때 얘기를 하냐면 도덕성, 윤리성으로 봤을 때 문제될 게 없다. 논란과 의혹은 많지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보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지금 역대 청문회 후보자 중에서 논란과 의혹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발언을 한 후보자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교통정리, 그러니까 결국 인사라는 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분석 방법을 연구를 했는데 결국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전문성과 도덕성과 조직성. 이 조직성은 리더십인데 우리 허영태님 아시겠지만 실력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뭐 서울대학이든 무슨 대학이든 간에 그 뭐 이렇게 사회에 나와서 경험을 축적하고 그 능력이 하늘과 땅끝 차이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은 중요한 것은 도덕성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 전문성을 갖춘 3명 중에서도 도덕성이 더 나은 2명을 올리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리더십과 조직성이 더 있는 사람을 발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최소화되는 겁니다.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의 원칙을 김대중 정부에서는 김광웅 서울대 교수를 시켜서 중앙인사위원회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인사의 기준, 원칙,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전문성, 도덕성, 조직성, 이걸 갖춰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자, 지금 보면은 인사청문회, 뭐, 한덕수 총리 후보자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민주당에서 제일 타겟, 목표로 삼고 있는 건 역시 한동훈 후보자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청문회도 미뤄졌죠, 다음 주로. 이건 왜냐면 검찰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 관련 이슈가 끝나지 않았다.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 안철수 안 위원장도 이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이거 잠잠했을까요? 저는 또 시작입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끝난 것이 시작이다. 끝이 시작이다. 시작이 끝이다. 끝이 시작이다. 저는 한동훈 후보자와 관련된 논란 쟁점, 물론 딸과 관련된 부분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더 큰 쟁점이 되는 부분은 결국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검언유착 각종 한동훈 후보자를 또 중심으로 연결되는 것은 결국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 정부와 연결될 수밖에 없고 다음 주면 취임식입니다. 화요일 날. 그런데 여전히 검찰 문제는 불씨이고 이 불씨는 꺼질 듯 꺼지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인사청문회 정리를 해보면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일단 낙마를 했고 정호영 후보자도 어떻게 보십니까? 거의 낙마각 아닙니까? 저는 이게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여부와 연계되어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정호영 후보자가요? 가장 연계되어 있는 인물이 정호영 후보자, 그 다음이 이 한동훈 후보자, 이상민 후보자인데 저는 한동훈 후보자보다도 먼저 거취 표명에 대해서 요구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정호영 후보자다. 과연 정호영 후보자가 어떤 거취 표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 총리 인준 여부가 달려있는 중대 기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봐도 정호영 후보자는 그냥 자진 사퇴가 좀 순리에 맞을 것 같은데 저는 한덕수 후보자와 한동훈 후보자 서로 이걸 좀 딜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끝까지 한동훈을 밀어붙이겠다 하면은 총리 인준 안 시키고 한동훈 낙마시키면 인준시키겠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일단은. 저는 한동훈 후보자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이 조윤 갈등, 추윤 갈등, 심지어는 박윤 갈등으로까지 대통령 자리에 오른 윤석열 당선이거든요. 검찰은 검찰 관련 이슈는 절대로 안 물러설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다 포기해도 한동훈 후보자만큼은 포기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럼 또 총리 인준이 어떻게 될지 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어제 또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이런 거 왜 발표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국민들이 어떤 뭐 희망을 갖게 되고 기대를 갖게 되면서 지지율이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 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상식인데 글쎄요. 어제 뭐 국정과제 발표한 거 보니까 이제 계속된 공약 후퇴하는 그런 공약들이 나와서 보면은 자영업자 손실보상 후퇴했죠. 병사 월급 200만 원 이것도 후퇴했고 부동산 공약 또 여가부 폐지 이거 후퇴하는 공약
그것도 아주 대표 공약들이 자꾸 후퇴하는 이런 게 발표되다 보니까 경사 200만 원 월급도 예. 지금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한다는 것이고 저는 이제 후퇴도 좋습니다. 물론 대선 때 표를 얻겠다고 무작정 던진 것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 정부를 이끌고 나가는 시점에 있어서는 저는 고쳐서 발표하는 게 맞아요. 비판과 또 비난을 듣더라도 예. 국정과제를 더 줄이고 그래도 할 수 있는 상태로 바꾸고 또 줄여서 발표하는 것이 맞다. 왜 100대 과제, 200대 과제 다 실천할 수 있습니까? 실천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오히려 정말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진정성 있게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 더 큰 박수를 나중에는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죠. 예. 자, 그나저나 이 병사 월급 공약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좀 상징성이 있었던 공약이고 또 2대남을 집중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군대 들어가고 싶습니다. 200만 원 준다면. 자, 근데 사실 우리 뭐 현역 군인 60만 병사 그 표심 예. 사실 이번 선거가 가장 역대 그 비호감 선거였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 군인들 같은 경우는 내 월급 200만 원 올려준대 여기에 혹했을 거란 말이에요. 판단 그렇습니다.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했고 예. 그리고 또 특히나 입대를 바로 앞둔 그 젊은이들 있잖아요. 그럼요. 이런 젊은이들 표심은 정말 이쪽으로 많이 치우쳤을 텐데 그렇죠. 상당히 좀 배신감 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지방선거에서 드네요. 20대 남자 지지율이 흔들릴 거예요. 뭐 지방선거도 준비를 하셨네요. 뭐 경기지사, 서울시장 준비를 하셨는데 아직 4주 남았으니까요. 네. 다음 기회에 이것도 얘기하는 걸로 하죠. 시간이 다 됐네요. 예, 자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